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 AAPI 주민 2명 중 1명이 일상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상시 휴대하거나 고국 방문 계획을 바꾸는 등 구체적인 생활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스냅 수혜자 명단 조사에 착수합니다. 복지 프로그램 사기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취약계층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에게 건강보험회사가 의료비를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가계빚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은퇴자들 사이에선 집을 갖고 있어도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기지를 모두 갚은 고령층조차 재산세와 보험료, 공과금 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양해각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대이란 제재 완화는 이란의 행동에 상응해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 2명 중 1명이 일상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합법 체류 신분을 가진 이들조차 신분증을 상시 휴대하거나 고국 방문 계획을 바꾸는 등 구체적인 생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연구센터, 아시안 아메리칸 데이터 연구소가 공동 실시해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아시아 태평양계 성인의 약 절반이 지난 1년간 자신 또는 주변 인물이 체류신분 증명서나 시민권 증명서를 상시 휴대하기 시작했거나 출입국 및 여행 계획을 변경했으며 단속을 의식해 일상적인 동선을 바꿨다고 답했습니다. 한인 사회가 겪는 일상적 제약이 미국 내 아시아계 전반으로 확산된 보편적 현상임이 수치로 증명된 셈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1년 넘게 이어진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이민 단속 여파로 인해 아시아계 성인 10명 중 6명은 미국이 과거에는 이민자에게 좋은 나라였으나 지금은 더 이상 아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이민자에게 좋은 기회의 땅이라고 답한 비율은 30%에 그쳤습니다. 카틱 라마크리슈난 AAPI 데이터 소장은 미국에서 수십 년간 거주해온 이들조차 미국이 더 이상 최선의 국가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배타적인 이민 정책의 여파로 아시아계 주민들이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자신들의 혈통과 출신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아시아계 2세들조차 59%가 출신국의 문화적 배경을 개인 정체성의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AP통신은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나타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곳곳에서 여전히 수만 명의 한인 동포들이 국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도권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해외 입양인과 국적 정리를 못한 한인들이 상당수 있어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시아 발전재단과 재외동포 포럼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세계 한인 무국적자 현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35차 재외동포 포럼을 개최하고 미주 한인을 포함한 해외 한인 무국적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최영미 한양대 교수는 미국 내 한인 무국적자 문제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는 한국과 미국 그 어느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국제법상 무국적자. 둘째는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국적 선택 기한을 놓친 국적 미정리자. 셋째는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해외 입양인과 서류 미비 체류자들입니다. 특히 해외 입양인 문제는 미주 한인 사회가 직면한 대표적인 무국적 이슈로 꼽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953년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입양인은 누적 11만 4,536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5.5%에 달하는 약 17,547명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했음에도 입양 과정에서 시민권 신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성인이 된 뒤 법적 신분 문제에 직면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추방 위기에 놓이거나 사회보장 혜택, 취업,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이민 단속 정책도 한인 무국적자와 국적 미정리자들에게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 신분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인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미국 내 한인 무국적자 규모에 대해 공식 통계조차 부족한 상황입니다. 연방정부가 스냅 수혜자 명단 조사에 착수합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복지 프로그램 내 사기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지만 고물가 속 식료품 가격 부담이 큰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뉴욕, 캘리포니아, 미시간, 일리노이 등 4개 주에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과 관련된 모든 개인정보 기록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감찰관실 측은 해당 주의 스냅 관련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소환장은 스냅 지출 규모 상위 10개 주를 대상으로 발부된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미 텍사스, 플로리다, 오하이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등 6개 주는 관련 수혜자 정보를 모두 연방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 워크 USDA 감찰관은 이번 조사는 각 주의 스냅 자료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자격이 없는 개인에게 지원금이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복지 프로그램 내 사기와 남용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지원금이 불체자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주 정부들은 이 같은 대대적인 조사와 스냅 자격 요건 강화가 공적 부조 수혜자 등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져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단체는 지원 축소와 행정 절차 강화에 이어 명단 조사까지 겹치면 저소득층이 식료품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해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의료비를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국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의료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문제 해결보다 가계빚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오바마케어 운영 규정 최종안에서 보험사들이 고액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입자들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중병 진단이나 응급치료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돈을 빌려 의료비를 납부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상업융자처럼 추후 상환해야 하며 이자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는 이를 고액 공제액이 적용되는 저렴한 보험 상품 가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 본인 부담금이 높은 플랜을 선택한 가입자들이 갑작스러운 의료비 폭탄을 맞을 경우 대출을 통해 비용을 분산 납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정부 의료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급한 의료 비용을 대출받아 내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올바른 정책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의료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가계빚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정부는 내년부터 더 낮은 보험료 대신 더 높은 본인 부담금을 요구하는 상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재난형 플랜 가입 대상이 확대되며 2028년엔 가족 단위 공제액이 3만 $1,000를 넘는 상품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중병이나 대형 사고에는 대비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에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은퇴자들 사이에선 집을 갖고 있어도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모기지를 모두 갚은 고령층조차 재산세와 보험료, 공과금 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US투데이가 최근 보도한 국내 부동산 소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모기지가 없는 주택 소유자 3,500만 명 가운데 54%는 65세 이상 시니어입니다. 이들 가운데 약 64%는 주택을 완전히 소유한 상태지만 실제 생활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년 기준 약 1,250만 명의 시니어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하우스푸어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절반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렌트나 모기지, 재산세, 보험료, 공과금 등을 포함한 주거비가 총 소득의 30%를 넘지 않아야 적정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급등한 각종 비용이 시니어 가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렌트비는 팬데믹 이후 약 36% 상승했고 재산세는 2019년 대비 약 30% 올랐습니다. 주택보험료는 같은 기간 40% 이상 뛰었으며 전기료 역시 2020년 이후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를 모두 갚은 은퇴자들조차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특히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시니어들에게 재산세와 보험료 인상은 저축을 빠르게 잠식하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부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이나 시니어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다운사이징이나 리버스 모기지 같은 선택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란과의 MOU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대이란 제재 완화 역시 이란의 행동에 상응해 이루어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서 개막한 G7 정상회의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종전 MOU의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의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리란 것이라며 그들은 강력한 감시 권한을 전제로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로 막혔던 석유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라면서 세계에 정말 많은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관련해선 결국 이란의 행동에 달린 문제라며 이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MOU 서명과 동시에 즉각적인 제재 완화를 원하는 이란과 달리 미국은 이란의 핵포기 절차 이행 등 구체적인 조치에 맞춰 상응하는 형태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해협이 개방될 것이란 합의를 이뤘고 거기엔 통행료가 없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무료 발언은 앞서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미 이란 간 종전 MOU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실무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둘러싼 해석에 양측의 논쟁이 벌어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15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입학 전형 과정에서 인종 요인을 불법적으로 적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객관적 성적보다 인종 요인을 더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안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11일 의대 입학 과정에서 발생한 잠재적 인종차별 혐의와 관련해 15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사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대상 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예일대 의대와 UCLA 의대가 입학 전형에서 지원자의 능력이나 역량보다 인종을 우선시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 연장선상으로 조사 대상을 15개 의대로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23년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계 우대 정책의 위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입학 자격 시험인 MCAT 등 객관적 성적보다 인종 요인을 더 비중 있게 다룸으로써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안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 의과대학협회는 연방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협회 측은 시험 점수는 입학 사정 일부분일 뿐이며 의대 입학 전형은 성적은 물론 지원자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면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 점수 외에도 많은 자질이 필요하고 대학들은 각 기관의 사명에 부합하는 선발 방식을 이용해 지원자를 선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지원금을 받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입학 지원자의 인종과 성별, 시험 점수, 평균 학점 등에 대한 세부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 등 17개 주 정부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젯블루 항공으로 추정되는 항공기 기내에서 쥐가 목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수화물 통로 조명 장치 안을 쥐가 뛰어다니고 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참 비행 중인 항공기 기내 수화물 선반 아래 설치된 파란색 조명 장치 안에서 뭔가가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쥐가 조명 장치 내부를 뛰어다니는 겁니다. 긴 꼬리를 흔들며 통로를 한참 뛰어다니는 쥐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승객은 자신의 SNS에 해당 영상을 올리고 상상도 못할 일, 젯블루 퍼스트 클래스에서 쥐가 발견됐어요. 제 머리 위 수화물 통로에 진짜 쥐가 있었다고요 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13일 게시된 해당 영상에는 1000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맙소사, 너무 충격적, 구역질라, 항공기 위생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게시물엔 항공편 등 구체적인 정보는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원마일 에러타임 등 여행 전문 웹사이트는 항공사 젯블루의 프리미엄 객실 서비스인 최신형 민트 좌석이 장착된 것으로 볼 때 영상 속 항공기가 에어버스 A321 기종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하게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항공사 측은 해당 게시물에 죄송합니다. 확인 코드와 예약명, 생년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란 댓글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내에서 쥐들이 병원균을 옮기는 것은 물론 각종 선로를 건드릴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쥐가 발견된 젯블루 항공기가 회항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모자브 사막에 있는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B-52 스트레토 포트리스 전폭기 한 대가 이륙 직후 곧장 추락했습니다. 공군은 어제 오전 11시 20분께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워즈 공군기지는 별도의 X성명에서 비행장이 즉시 폐쇄됐으며 도착 예정이던 모든 항공기들은 다른 공항으로 우회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상응급구조대가 즉시 현장에 파견됐으며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고기에 탑승한 8명의 생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군부대 측은 공항 방문이 예정된 사람들의 모든 비상업적 방문 통행증은 공항이 비상 구조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고 현장이 수습될 때까지 사용이 중지된다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11일 시 정부 산하 공공기관 건물 및 소유지에 이민 단속에 대한 이민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다국어 안내판 설치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모든 시 산하 공공기관은 건물 내에 이민자 권리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특히 연방당국의 이민단속 집행기관이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는 비공개 구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안내판 제작을 완료하고 9월 25일까지 각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은 9월 30일까지 건물 내 중심부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비공개 구역 지정을 마쳐야 하며 10월 31일까지 설치 위치를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사무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조기투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뉴욕시 선관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조기투표가 시작된 첫 주말인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뉴욕시 5개 보로에서 총 31,419명의 유권자가 조기투표소를 찾아 참정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4 뉴욕시 조기투표 첫 이틀간 투표자 수와 비교해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보로별 투표자 수는 맨해튼이 13,8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브루클린 8,081명, 퀸즈 6,002명, 브롱스 2,788명, 스태튼 아일랜드 696명 순이었습니다. 뉴욕주 조기투표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뉴욕주 예비선거는 오는 23일 실시됩니다. 퀸즈 플러싱의 바운팍 내 연못에서 7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NYPD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께 바운팍 연못에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가 떠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구조대와 경찰은 연못 내 분수대 옆에 떠있던 여성의 시신을 수습해 인근 잔디밭으로 옮겼습니다. 지역구 의원 비키 팔라디노 뉴욕시 의원실은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73세 여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성은 평소 우울증과 치매 증상을 앓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선 뒤 귀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뉴욕시 검시소로 인도해 타살 혐의점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